여러분, 내일 아침에 잠에서 딱 깼는데 그 은행 어플을 무심코 열어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월급날 아니면 잘 안 열어보죠.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들어온 월급이 아니라 무슨 국가 전력망 시스템에서 보낸 입금 내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오, 전력망에서요? 약간 생소한데요? 네, 심지어 그 입금액이 어제 당신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막 공감 능력을 발휘했는지 그걸 측정한 뇌파 데이터에 기반해서 산정된 거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무슨 디스토피아 SF 영화 시작 부분 같은데요? 제 말이 그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실제 미래 국가 전력 제안서의 일부라는 거죠. 아,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의 미션은 아주 거대합니다.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단순히 에어컨 켜는 전기를 넘어서 세상을 굴리는 새로운 화폐로 진화하고 있는지, 불 거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사슬을 한번 쫙 추적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잖아요. 맞아요.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네, 기후변화의 어떤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실증 정책도 있고요. 또 무려 300억 달러 규모로 폭발한 실물 자산, 그러니까 RWA 토큰화 시장 리포트도 있죠. 거기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뇌파 기반 에너지 기본소득 제한서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에너지를 친환경이나 환경보호 차원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목격할 건 인류 문명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금융 인프라 자체가 송두리째 재편되는 아주 거대한 전환의 과정입니다. 네, 제가 이 자료들을 쫙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우리가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뒤집히고 있던가요? 사실 19세기 산업혁명 때만 해도 막 석탄을 풍펑 떼우면서 에너지는 무한하다고 믿었잖아요, 우리 인류가. 아,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대중의 믿음이랑 다르게 당대의 그 석학들은 이미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 진짜요? 19세기예요? 근데 연력학 법칙을 정립한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나 사회학자 막스 베버 같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19세기에 이미 석탄이 고갈될 거다. 그리고 화석연료 기반의 성장은 종말 맞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죠. 아, 그러니까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경제랑 문명에 대입해 본 겁니다. 자원이 영원할 수 없다는 이 물리적인 통찰이 현대에 이르러서 기후변화랑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라는 현실로 우리 앞에 닥친 거죠. 여기서부터 오늘의 첫 번째 쟁점이 딱 등장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이게 단순히 그냥 친환경으로 바꾸자 이런 구호를 넘어서게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 유한한 자원을 또는 자원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에너지 정의라는 아주 무게감 있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네, 에너지 정의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좀 풀어보죠. 네, 이 지점이 사실 정책 기반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거든요. 에너지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갑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환경적 편익과 유해를 공평하게 배분하자는 분배적 정의고요. 둘째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투명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의입니다. 아, 그럼 마지막 셋째는요? 셋째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자는 인정적 정의입니다.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친환경 정책도 결국 좌초하고 맙니다. 이게 진짜 그냥 뜬구름 잡는 도덕책 같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완전 아주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피부에 직접 와닿는 문제죠. 네, 영국의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난방연료를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전환하려는 그 국가적인 시도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그 수소 보일러 프로젝트요? 네, 명분은 완벽하죠. 탄소 감축이니까. 근데 문제는 기존 보일러랑 배관망을 수소형으로 바꾸는 그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고스란히 저소득층 청구소로 날아간다는 거였죠. 그렇죠. 이건 마치 마을 전체가 쓰던 거대한 근데 매연이 엄청 심한 공용 보일러를 끄고 각자 집에 친환경 난로를 놓자는 건데 아, 비유 좋네요. 네, 근데 정작 그 난로 살 돈이 없는 사람이나 난로 설치 과정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달랠 거냐 이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영국 힌클리 포인트 신규 원전 건설 지연 사태도 그런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을 때 비용이 얼마나 커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네, 인도네시아 상황을 보면 이 불균형이 아예 국가 인프라 차원으로 나타나거든요. 거긴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정부랑 국가전력공사, 그러니까 PLN은 여전히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소에 매달리고 있어요. 중앙집중형으로요. 아, 효율성만 따지는군요. 반면에 정적 전력망에서 소외된 수천 개의 섬이나 빈곤 지역 주민들한테 당장 생존에 위해 필요한 건 거대한 송전탑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건가요? 마을 단위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인 거죠. 여기서 정책과 현실의 엇박자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스웨덴의 풍력발전 입지 선정 데이터도 되게 흥미로운 모순을 보여주던데요. 네, 그 님비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고학력자 거주 비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풍력발전소 들어오는 걸 엄청 반대하더라고요. 반대로 실업률 높은 지역은 경제적 보상이나 일자리 기대하면서 오히려 찬성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불평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에너지 정책은 결국 진영 논리에 잡아먹히게 마련인 겁니다. 아, 진영 논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려고 에너지 시스템 자체의 구조를 뜯어고치는 실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거고요. 그 핵심이 권력의 분산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거대 발전소가 전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쫙 내려주고 시민은 그걸 수동적으로 쓰기만 했잖아요. 네, 콘센트 꽂아서 쓰기만 했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지산지소, 즉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잠깐만요. 그 분산형 시스템의 대표적인 모델로 아까 자료에서 그 제주도의 제주형 분산 에너지 정책을 집중 조명하고 있잖아요. 네, 제주도가 아주 선도적이죠. 그 목표가 모든 도민을 전력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에너지 프로슈머로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사실 여기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알기로 전력망이라는 게 수요랑 공급이 단 1초만 어긋나도 주파수가 흔들리고 확 블랙아웃이 올 수 있는 엄청나게 예민한 시스템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력망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수십만 가구 지붕에 있는 태양광이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들이 각자 자기 맘대로 전기를 막 뿜어내고 끌어다 쓰면 그 전력망이 그 혼돈을 도대체 어떻게 견딥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리적인 전선이나 변압기만으로는 절대 그 혼돈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필수적인 기술이 바로 통합발전소, 즉 VPP입니다. 가상발전소라고도 하죠. 가상발전소요? 네,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그 제주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만 개의 작은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차 배터리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묶어서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간에서 딱 실시간으로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게다가 전기가 남을 때 그걸 처리하는 기술도 엄청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P2H 기술을 가정에 적용하는 건데요. P2H요? 그건 뭔가요? 전력을 열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태양광으로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돌면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집안 보일러 물을 데우는 열에너지로 바꿔서 저장해 두는 거죠. 오, 전기로 물을 끓여서 저장한다고요? 네, 이 기술 하나만으로 일반 가정에서 연간 에너지 요금을 200만 원에서 약 28만 원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와, 200만 원이 28만 원으로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통찰은요. 단순히 내 요금 몇 푼 깎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이 시스템 안에서는 심야에 전기가 막 남아돌고 가격이 쌀 때 내 차에 충전을 가득해 뒀다가 낮에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 가격이 비싸질 때 내 차에 있는 전기를 전력망에 비싸게 되파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배터리가 지갑이 되는 거죠. 맞아요. 내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가 알아서 차액 거래를 하는 데이 트레이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한국 전체로 보아도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 대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거든요. 특히 제주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담대한 시나리오를 가동 중입니다. 와, 70%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웃집 태양광에서 우리 집으로
내 전기차에서 한전으로 수많은 전력이 초 단위로 막 오고 갑니다. 네,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이걸 매달 말일에 딱 한 번씩 정산해서 옛날처럼 종이고지서로 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새벽 3시든 공휴일이든 아주 미세한 단위의 전력이 이동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돈으로 정산을 해줘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자료의 내용이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복잡한 전력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라는 최첨단 금융 기술이 딱 등판하거든요. 맞물려 들어가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이 토큰화 자산 시장은 지금 전통금융권이 가장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분야입니다. 수익형 토큰화 자산 규모가 이미 3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300억 달러면 39조 원이 넘네요. 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비들 펀드입니다. 미국 국채라는 가장 무겁고 전통적인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 형태로 올려서 단숨에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만들어냈죠. 보통 이런 토큰화를 설명할 때 부동산이나 국채를 레고 블록처럼 잘게 쪼갠다 이런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네, 아주 흔한 비유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 RWA는 그냥 단순한 레고 블록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오, 어떻게 다르던가요? 이건 스스로 조립되고 조건이 맞으면 스스로 액션을 취하는 로봇 레고 블록에 가깝더라고요. 야, 아주 훌륭한 비유의 확장입니다. 단순히 종이 증명서를 디지털로 복사만 해놓은 포장지 수준이 아니라는 게 이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네, 뭔가 스스로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프로그래머블 빌딩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한 블랙록의 토큰화된 국채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 자체로 이자를 막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요.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다른 대출 프로토콜의 담보로 즉각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영업시간을 기다리거나 무슨 복잡한 서류 심사 거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네요. 전혀 없죠. 그냥 시스템상 조건만 딱 맞으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유동성 풀의 자금을 예치하고 융통시킨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 언급된 그 메이플 파이낸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만 15억 9천만 달러가 돌아가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다면 이 완벽한 결제와 정산의 고속도로가 한국의 에너지 시장이랑은 도대체 어떻게 만난다는 겁니까? 이 리포트는 한국이 아시아의 RWA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강점을 아주 집중 조명하고 있어요. 한국에요? 어떤 인프라가 있죠? 예를 들면 두나무가 개발 중인 기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기업들이 지갑 인프라를 아주 쉽게 구축하도록 돕는 월렛 애즈 어 서비스, 즉 와스 기술이 이미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갑 기술이 핵심이군요. 네, 특히 이 거대한 정상 고속도로가 매끄럽게 돌아가려면 가격 변동성이 없는 윤활유가 필수적이거든요. 그게 바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논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원화가 그대로 토큰이 되어서 돌아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만 출처 자료는 되게 객관적인 경고도 있지 않았어요. 디파이와의 연계가 깊어질수록 특정 프로토콜에 버그가 생기거나 해킹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게 전체 실물 경제로 확 퍼지는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설계 단계부터 제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좋은 지적이네요.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대략 이해했습니다. 네, 시민 프로슈머들이 전기를 막 생산하고 RWA 기술이 이걸 1초 단위로 안전하게 정산해준다. 고속도로랑 톨게이트가 완성이 된 셈이죠. 딱 맞는 비유네요. 근데요, 아무리 도로를 삐까번쩍하게 깔아놔도 달릴 자동차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있어야죠. 도대체 무엇이 거대한 에너지 토큰 시장을 막 폭발적으로 구동시킬 그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AI와 데이터 센터입니다. 요즘 어디에나 빠지지 않는 AI군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나 한국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데이터를 보면 진짜 섬뜩할 정도예요. 생성형 AI가 질문 딱 하나에 답을 하기 위해 소모하는 전력이 기존 구글 검색의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와, 10배요. 네, 데이터 센터랑 반도체 클러스터가 막 확장되면서 생기는 이 전력 수요의 증가는 이제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전기를 먹어치우는 하마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국가의 경쟁력은 땅속에 석유가 얼마나 묻혀 있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쫙 확보해서 그걸 AI의 계산 능력, 즉 컴퓨터로 환산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 그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전력 구매 계약 PPA를 맺으려고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입도선매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기가 곧 생존이니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개념이 하나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이랑 경제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기축통화는 단연 달러였잖아요. 네, 달러 패권은 절대적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토큰들이 B2B 시장에서 달러를 우회하는 어떤 새로운 결제 수단, 즉 에너지 화폐로 자리 잡을 거 하는 분석이 있어요. 물론 내일 당장 이 에너지 토큰이 달러의 외교적 군사적 패권을 무너뜨린다, 뭐 이런 비약적인 뜻은 아닙니다. 네, 당장은 어렵겠죠. 하지만 산업, 실물, 인프라 결제 영역에 집중해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다국적 기업이 한국이나 제3국의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막대한 전력을 조달하려고 할 때 굳이 복잡한 환전 수수료 내고 환율 리스크 안아가면서 달러로 결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블록체인 위에서 전력 토큰으로 결제하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전력 그 자체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정산 토큰을 그냥 다이렉트로 주고받으면 되니까요. 그 구체적인 형태가 자료에 명시된 B2B 전력 정산 토큰 설계도더라고요. 네, 세 가지 토큰이 나오죠. 1메가와트시의 전력 사용권을 의미하는 K로드, 1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저장할 권리인 K스토어, 그리고 송전망이 혼잡할 때 우회하거나 우선권을 갖는 K그리드 토큰.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그런 일반 암호화폐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토큰 하나하나는 실제 물리 법칙이 적용된 발전소의 터빈이 진짜로 돌아가고 있고 배터리에 에너지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딱 보증하는 완벽한 실물 안전자산인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실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의 국가 전략적 포지셔닝이 바로 이 대목에서 엄청나게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끼어들 수 있죠? 한국은 사실 천연 자원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SMR 같은 원전 기술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산업, 촘촘한 HVDC 전력망 인프라, 그리고 강력한 IT 기술력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엮어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있네요. 네, 단순히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력과 데이터가 교환되는 에너지 정산 및 전환의 아시아 허브 국가로 도약하자는 것, 이게 바로 이 문건의 핵심 전략입니다. 와, 그러니까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를 캐서 팔 수는 없지만 에너지라는 피가 흐르는 그 결제 시스템의 혈관 자체를 딱 장악하자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에너지가 거래되는 글로벌 거래소의 주인이 되자는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자,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도 숨을 한 번쯤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프라라던가 국가 전략 같은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였다면요. 이 제안서의 마지막 챕터는 우리의 상상력을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철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죠. 네, AI와 기계가 인간의 모든 물리적 지적 노동을 싹 다 대체해서 무한에 가까운 가치와 에너지를 막 생산해내는 그런 궁극의 경제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상상만 해도 엄청난 사회네요. 그럼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수로 돈을 벌고 무엇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 제안서는 기존 자본주의, 노동 경제학의 종말을 아주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도발적인 철학적 전환을 제시하죠. 그게 뭔가요? 바로 문명 배당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해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SMR 같은 공공에너지 인프라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다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겠죠. 그 막대한 수익을 앞서 우리가 언급한 K로드 같은 에너지 토큰의 형태로 국민 모두에게 그냥 자동으로 배당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 에너지 배당법 구상이죠. 아, 인류 문명이 이룩한 거대한 기계 인프라가 벌어들이는 부를 문명의 상속자인 우리 국민들이 주주로서 그냥 배당받는다, 이런 개념이군요. 네, 노동소득에서 문명 배당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까진 최근 화두가 많이 되는 기본소득의 연장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충격적인 질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뇌파 얘기하셨죠. 네,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준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맞아요. 이 제안서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논랭적인 제안이 바로 인간성 지수입니다. 인간성 지수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인간이 기계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BCI, 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뇌파 스캔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아, 진짜 머리에 뭘 쓰고 스캔을 한다는 거네요. 네, 개인의 이타심이나 연대감, 공감 능력 같은 도덕적 가치들,
과거 동양 철학에서 말하던 인의 예지신을 진짜 데이터로 계량화하자는 거예요. 와, 숫자로 만든다고요? 이 지수가 스와트 컨트랙트랑 연동이 돼서 이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타성을 발휘했다라고 시스템이 딱 판별하면 에이전트 AI가 즉각적으로 개인 지갑에 에너지 기본소득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엄청난 본능적인 거부감이 듭니다. 네, 저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놀랐어요. 아니, 제 뇌파를 스캔해서 제가 평소에 얼마나 착한지 막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미달하면 에너지를 안 준다고요? 이거 완전히 조지 오웰의 1984나 막 디스토피아,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통제사회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국가나 인공지능이 내 머릿속 가장 은밀한 생각이나 감정까지 다 감시한다는 건데 이건 아무리 봐도 기술의 탈을 쓴 최악의 디스토피아처럼 들립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그 강력한 반론과 공포가 제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실 제안서를 작성한 사람들도 그 프라이버시 침해나 국가 통제의 위험성을 너무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에는 기술적인에서 윤리적인 방어막이 아주 두껍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이 웹3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입니다. 영지식 증명이요? 내 뇌파 데이터를 중앙 AI한테 안 넘겨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영지식 증명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굳이 상자를 열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내용물을 보여주지 않고도 그 상자 안에 지정된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암호화 기술입니다. 국가의 중앙 서버나 AI는 당신이 어제 길 가는 누구를 동정했고 어떤 이타적인 생각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아, 그럼 뭐라는 건가요? 오직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는 이 사람이 도덕성 조건에 임계치를 넘겼는가, 여기에 대한 참과 거짓, true 혹은 false라는 결과값만 딱 전달돼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동시킬 뿐입니다. 아, 중앙의 감시망 자체를 원천적으로 딱 차단하면서 조건만 충족시키는 아주 똑똑한 구조군요. 맞습니다.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딜레마는 하나 남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새 사회는 선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척박한 성장 환경 때문에 뇌 발달에 영향을 받아서 높은 도덕성 점수를 애초에 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굶어 죽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섹션에서 다루었던 에너지 정의의 가치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거죠. 아, 에너지정이요? 문건은 포용적인 보안망이 병행되지 않는 인간성 지수는 그저 폭력에 불과하다고 아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선천적이나 환경적인 제약으로 소요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 생존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기초 할당량과 보정 지수가 필수적으로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안전장치가 2중, 3중으로 있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요. 감시와 통제라는 표면적인 우려 너머에 있는 아주 거대한 철학적인 몸부림입니다. 철학적 몸부림이요? 모든 생산을 기계가 전담하는 시대에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가치는 더 이상 효율성이나 노동력도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과 연대라는 것을 우리 문명 시스템 자체의 핵심 원동력으로 각인시키려는 어마어마한 실험인 셈이죠. 와, 정말 압도적인 이야기네요. 우리의 탐구 여정을 처음부터 다시 쭉 꿰어보니까 막 소름이 돋습니다. 네, 아주 긴 여정이었죠. 우리는 맨 처음에 19세기 학자들이 경고했던 화석연료 고갈의 불안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의라는 철학이 필요했고 네, 그랬죠. 그 철학은 제주도의 도민들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현실로 구현되었습니다. 이 분산된 전력들은 RWA 토큰화라는 아주 프로그래머블한 금융 레일 위에서 1초 단위로 거래될 준비를 마쳤고요. 정리가 아주 완벽하네요. 네, 그 거대한 정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은 막 폭발하는 AI 시대의 에너지 금융 허브를 꿈꾸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의 제일 끝단에는 우리의 이타심과 공감 능력이 문명의 배당을 결정짓는 그런 아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특정 시대의 부와 권력은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계속 이동해 왔거든요.
과거에는 석탄이 그랬고 현재는 달러와 데이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네, 패권은 계속 변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곧 맞이할 미래의 생동과 권력은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그 무형의 가치를 얼마나 투명하게 분배하며 궁극적으로 그걸 인간성의 척도로 어떻게 환산해내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자료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장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이 여정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딱 던지고 싶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당신이 오늘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타인을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간다운 존재인가, 이걸로 결정되는 세상이 정말로 도래한다면요. 당신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우리가 매달 무심코 넘겨보던 숫자로 가득한 전기요금 고지서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인간다운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는 이 거대한 철학적 질문의 시작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두면서 스스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탐구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